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나가는데, 우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지 않았던 문제들, 많이 봤던 문제들을 우리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했고,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도 했고 해서,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은 문제를 최대한 뽑느라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너무 많이 틀린다고 실망하지 말고, 당연히 많이 틀리라고 문제를 뽑은 거니까 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대신 우리 작년에는 10회 완성으로 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그런데 이번에는 8회로 하는 대신에 가장 우리 통속적인 문제나 가장 흔한 문제들, 뭐 단백질 합성장소, 리보소미다, 뭐 이런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빼고 생소한 문제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8회지만 작년에 10회 이상의 분량으로 해서 문제 난이도는 더 깊게 해서 했으니까, 나머지를 그러니까 단원별이나 기출문제풀이나 이걸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엔 기본형이 다 들어있잖아요.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의고사에서 새로 나온 신유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걸 해가면서 실제로 이제 시험 보러 가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발췌를 한 거니까 너무 문제 많이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쭉 하면서 이제 풀어 나갑시다. 1번은 쉬운 거죠. 미세섬유의 구성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그래서 미세섬유의 구성 물질, 미세섬유니까 뭐하고 뭐가 되는가? 액틴이 되는 거죠. 액틴.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 있잖아요. 그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인데, 미세섬유는 액틴 섬유가 되는 거고, 중간섬유는 여기서 어떤 게 중간섬유예요? 그렇죠. 3번 케라틴이 중간섬유죠. 케라틴, 기타 단백질, 중간섬유. 튜블린은 뭐가 되는가? 미세소관이 되죠.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나가면, 미세섬유나 중간섬유는 뭐에 관계하는가? 장력. 튜블린과 같은 미세소관은 압력에 관계하죠. 그래서 장력, 미세소관은 압력이고, 미세섬유는 주로 뭘 하는 일인가? 대표적인 작용이 모양 변화죠. 모양 변화. 아메바 운동 모양 변화잖아요. 세포 분열할 때 세포질 함이 모양 변화잖아요. 또 근육 수축 모양 변화잖아요. 근육 수축. 그래서 아메바 운동, 세포질 함이, 근육 수축, 또 식물에서 세포질 유동, 원형질 유동, 이것도 모양 변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전부 다 모양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 미세섬유고, 케라틴과 같은 중간섬유는 고정이죠. 고정. 세포 고정. 그래서 고정이니까 대표적으로 핵을 딱딱하게, 핵을 동글동글하게 유지하는 무슨 층이 있어야 되는가? 핵막 하층이 있어야 되고, 또 미토콘드리아나 골지체나 이런 세포 내 소기관의 고정이죠. 그래서 주로 고정이고, 튜블린과 같은 미세소관은 뭐에 관계하는가? 이동이지, 이동. 그래서 그렇게 특징만 딱딱딱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죠. 이동하면 방추사에 의한 염색체 이동이라든가, 또는 세포 내 소기관의 이동, 우리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분비소낭이 이동될 수 있는 것도 미세소관 타고 이동돼야 되죠. 그걸 이동시켜주는 운동단백질이 또 껴있겠죠. 미세소관을 타고 움직이는 운동단백질이 다이네인과 키네신과 같은 것들이 바로 운동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네신과 디네인 또는 다이네인, 2번의 다이네인은 운동단백질이지. 이렇게 해서 미세섬유의 구성물질은 액틴, 이거. 그럼 2번이 이제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포막 구조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갖는데, 그 다음 중에서 그 기능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잘못 봐갖고는 2번, 3번, 4번은 진핵생물, 1번은 원핵생물, 1번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죠. 여기서는 뭐에 관계되는 걸 갖는가? 기능이라고 했어요. 기능이라고 했는데, 기능이면 우선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틸라코이드막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싸움투에 의해서 뭐 생성하는가? ATP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전자 전달에 의한 화학싸움투에서 ATP 생성하는 기능, 우선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들어오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 같으면 전자 전달에 의한 화학싸움투에 의한 ATP 생성이구나. 그럼 그거하고 다른 거 1번, 4번 중에서 하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 4번 중에서 누굴 찾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세균의 세포막은 세균은 뭐가 없는가? 미토콘드리아가 없잖아요. 그럼 세균은 세포막에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서 화학상토에 의한 ATP 생성을 하죠.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는 세균 세포벽도 있죠. 세포막이 볼록하게 이렇게 안으로 함입이 되면서 면적을 더 넓게 만들잖아요. 요거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메소좀이라고 얘기를 했죠. 메소좀, 세균의 세포막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전달이 일어나는 화학상토에서 ATP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세포막의 메소좀이라고 하면 되죠. 볼록 안으로 함입된 부분을 메소좀. 그래서 기능이 다른 하나는 소포체막. 이거는 ATP 화학상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찾을 때는 2번, 3번을 먼저 골라야 돼요. 2번, 3번이 공통이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막은 공통인 건 아주 유명한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이니까 화학상토 전자 전달에 의한 화학상토구나. 그렇다면 남은 거 하나는 뭐가 되겠는가 생각을 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소포체막 돼야 되죠. 3번 효소 반응에서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라고 하면,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을 때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 그랬을 때, 여기가 기질, 효소의 농도 일정할 때, 여긴 초기 반응 속도 조금 내릴까요? 기질의 농도고, 여기는 초기 반응 속도일 때의 효소가 일정하다. 그래서 몇 개로 일정한가? 3개로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효소가 하나, 둘, 3개.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그러면 기질이 있으면 기질 하나 들어오면 효소 기질 복합체 하나 생기겠죠. 하나. 기질이 둘 들어오면 효소 기질 복합체 2개가 생기겠죠. 또 기질이 3개 들어오면 효소 기질 복합체 3개가 생기겠죠. 그런데 기질이 4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효소 기질 복합체는 몇 개가 생기는가? 3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얘가 분해됐단 말이에요. 기질이 생성물로 분해되고 나면 붙었던 게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붙었던 게 떨어지면 얘는 분해됐으니까 요 놈이 다시 누구하고 반응하는가? 얘하고 반응하겠지.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는 그대로 몇 개가 반응하는가? 3개가 생기는 거죠. 기질이 또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분해되고 나면 요 놈이 와서 또 작용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는 그대로 몇 개가 되는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저해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저해제가 있다고 쳐요. 저해제. 그럼 이런 저해제, 이 저해제는 무슨적 저해제인가? 그렇죠. 경쟁적 저해제죠. 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면 얘가 얘랑 반응을 했어요. 그럼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얘가 얘랑 반응했거나,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계속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효소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저희들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요거 다 주고 3개 있다고 쳤을 때 기질이 3개 있다. 기질이 3개 있는데 저해제가 하나 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붙을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2개만 붙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는 2개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이렇게 2개밖에 안 생기죠. 안 생기다가 기질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기질의 수가 수백만 개다. 그러면 수백만 분의 1로 얘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여기 붙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죠. 0에 가깝죠. 0에 가까우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많으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뭐가 있을 때인가? 저해제가 있을 때. 기질이 엄청나게 많으면 거의 수백만 분의 1이니까 제로에 가깝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KM, 미카엘리스 상수죠. 미카엘리스 상수 KM은
어떤 상태를 Km이라고 하는가? 어떤 상태를 Km이라고 해요? 최대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기질 농도, 요걸 알고 있어야 되죠. 최대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기질 농도를 우리는 Km이라고 한다. 미카엘리스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죠. 그럼 최대 반응 속도가 2분의 1. 그럼 여기 반응 속도가 여기죠. 근데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2분의 1이면 반이죠. 반. 요때죠. 요때. 그럼 초기 반응 속도가 2분의 1일 때의 기질 농도 여기를 K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농도가 Km이다라고 했을 때, 미카엘리스 함수라고 했을 때 저해제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그러면 저해제가 있으면 Km 미카엘리스 함수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저해제가 작용하면 경쟁적 저해제죠.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Km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Km은 증가하지만 최대 반응 속도는 어떤가? 변함이 없죠. 경쟁적 저해제니까. Vmax 최대 반응 속도죠. 그래서 최대 반응 속도는 변함이 없고 Km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Km은 증가, Vmax 최대 반응 속도는 변함이 없다. 이게 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을 때,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이건 저해제가 없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Km이 크다는 소리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Km이 크다는 소리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저해제가 있으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Km이 작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죠. Km이 작을수록 반응이 아주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Km이 아주 작을 때도 반응 속도가 반대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Km이 작아야 반응 속도가 빠르다. 즉 친화력이 크다. Km이 크면 친화력이 적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Km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더,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다른 부위에 작용해서 효소에 여기에 작용했다고 쳐요. 그럼 효소의 다른 부위에 작용하는 바람에 효소의 활성 부위가 변할 때, 이건 비경쟁적 저해제인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일반적으로 가역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역은 똑바로 거꾸로 붙었다 떨어졌다 가역이잖아요.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가역이 보통 아니라 그래요. 가역이 되면 그건 비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무슨 부위인가? 다림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 알로스텍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와 차이점을 가역이다 아니다로 차이점을 볼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100% 이 효소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우리 생물에서 100%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것도 떨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서 문제를 풀면 되는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돼서 가역적이 아니라면 얘는 망가진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반응 속도가 몇 개겠어요? 그렇죠. 2개가 되겠죠. 2개가 되겠지.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면 이런 상태, 요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했을 때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만약에 작용했다면 Kn 값도 어떻게 되는가? 작용하지 않을 때보다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최대 반응 속도 Vmax도 어떻게 되는가? 작아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작아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적 저해제라고 얘기했는가? 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했으니까 Vmax는 다 같다라고 해, 변함이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푸세요. 100%는 아니에요. 비경쟁적 저해제도 가역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많은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냥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풀 때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경쟁적 저해제니까 Km은 증가하고 Vmax는 변함이 없다. 1번 돼야 되죠. 4번은 세포 호흡으로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g당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은 이유.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적고 지방은 에너지가 많죠. 일반적으로 지방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탄수화물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이.
그럼 지방의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방의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벌써 에너지를 만든다. 포도당이 분해됐어요. 포도당이 분해됐죠. 포도당이 분해가 되게 되면 이게 해당 과정 거쳐서 해당 과정에서 지워도 되죠 이제? 해당 과정에서 두 분자의 필부사료로 되면서 4H가 나오면서 몇 ATP가 나오는가? 2ATP가 나오고 여기서 이걸로 분해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20H가 나오면서 2ATP밖에 안 나오죠. 그럼 나머지 34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몇 ATP가 나오는가? 2ATP 나오죠. 2ATP. 여기서 몇 ATP 나오는가? 2ATP가 나오죠. 한 개 나오는데 필부산이 두 분자니까 2ATP. 그건 설명 안 해도 알죠. 2ATP.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는가? 38ATP가 나오거든요. 포도당이 분해되면. 근데 현재 지금 포도당이 완전 분해됐어요? 완전히 분해됐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ATP는 지금 400개 없어. 그럼 나머지 34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NADH와 FADH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NADH와 FADH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걔가 전자전달계 가면서 물 만들면서 에너지를 34ATP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NADH와 FADH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요게 많을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수소 원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더 어떻게 하는가? 적은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탄수화물이 수소 원자를 더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지방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방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C16, H 32, O2 이게 지방의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지방이 있지만 이렇거든요. 훨씬 많죠. 훨씬 많으니까 이게 분해되면서 얼마나 많은 NADH를 만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NADH나 FAD 이런 걸 만들어내겠어. 그럼 어차피 그놈이 전자전달계에 지나가면 산화적 인산화에서 ATP를 많이 만들겠지.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럼 왜 탄수화물은 적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적게밖에 못 만드는가? 수소 원자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가 바로 NADH, FADH를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는 다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해당 과정과 TC 회로에 의해서 포도당이 완전 분해됐음에 의해도 ATP는 4개밖에 생성이 안 된다.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NADH 속에 들어가 있다. FADH 속에 H2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죠.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NAD가 이렇게 돼 있으면 NAD 이건 에너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NADH 플러스 H로 되면서 전자를 받았으니까 요게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속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무슨 전달계로 가는가? 전자전달계로 가서 전자를 띄워주면서 ATP를 생성하는 거죠.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떨어져 나온 전자가 무슨 이온을 능동소통시키면서 수소이온을 능동소통시키면 수소이온이 바깥쪽에 많으니까 확산되면서 ATP 나오는 화학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P를 생성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고 5번 다음 중에서 ATP가 생성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어렵지 않은 건데 한 번만 풀면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틀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게
이게 틸라코이드라고 합시다. 틸라코이드. 그러나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고 여기는 스트로마라고 합시다. 또 이건 미토콘드리아 막이라고 합시다. 내막. 여기는 무슨 질인가? 바탕질이 바탕질. 여기는 스트로마가 바탕질이죠. 그림으로 생각하면 금방 생각나요. 그림 쭉 그린 다음에 그냥 문제 푸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얘가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가야 돼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가야 돼요. 얘가 ATP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가지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내가 얘기했죠. 얘가 항상 강조했죠. 무슨 질로 확산될 때 ATP 생성되는가? 바탕질로 확산될 때 ATP 생성된다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탕질로 확산돼야 되니까 수소이온이 어떻게 확산돼야 되는가? 바탕질이 여기가 바탕질이잖아요. 그럼 수소이온이 바탕질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 ATP가 생성이 되죠. 얘는 어디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되는가? 바탕질로 확산될 때. 바탕질이 어딘가? 여기가 바탕질이죠. 여기는 막 사이 공간이잖아요. 바탕질로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 바탕질로 수소이온이 확산될 때 뭐가 생성되는가? ATP가 생성된다. 요 내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죠. 바탕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용액에다 담가놨어요. 이거 담가놨어요. 그럼 어디가 수소가 많아야 되는가? 용액이 수소가 많아야 돼요. 틸라코이드 내부가 수소가 많아야 돼. 그렇죠. 틸라코이드 내부에 수소가 많아야 용액으로 막 빠져나오면서 스트로마 거쳐서 용액으로 막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용액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수소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가 수소가 적어야 되죠. 수소이온 농도가, 여기에 수소이온 농도가 적어야 된다. 적고 여기에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야 확산이 되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는 누가 더 적어야 되는가? 수소이온이 어디가 많아야 되는가? 여기가 수소이온이 많아야. 여기는 수소이온이 적어야 안으로 쭉쭉쭉쭉 들어와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수소이온이 적다는 소리는 pH가 높다 낮다? 수소이온이 적다는 여기는 pH가 높다. 산성, 수소이온이 많다 그러면 pH가 낮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pH가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pH가 낮다. 여기는 pH가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럼 8, 4, 4, 8 하면 어디가 8 돼야 되는가? 8, 4 해야 되지. pH 8, pH 4. 여기는 pH 4, 8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pH 얼마인 엽록체를 pH 얼마에다 담가야 되는가? 엽록체 pH가 4인 용액을 pH 8에 담가야지. 그래서 pH 4인 용액을 pH 8에 담갔을 때가 돼야 되니까 pH 4를 pH 8에 담갔을 때가 기억번 내야 되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뭐에다 담가는가? 미토콘드리아가 pH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pH가 높아야 되죠. 그럼 pH 8인 걸 pH 얼마에다 담가? 4에다 담가야 되지. pH 8을 pH 4에다 담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리얼번, 기억, 리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pH에 대한 비교. 이거는 전자전달이 안 일어나도 바로 ATP가 생성되게 실험을 한 거죠. 수소이온 농도만 다르게 만들어서 확산된다. 그래서 딱 하나 외우면 돼요. 무슨 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되는가? 바탕질로 확산될 때 ATP 생성된다. 내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예요. 바탕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다음 6번은 질소 동화 좀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한번 문제로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질소 동화는 콩의 주성분이 단백질. 질소를 흡수할 땐 어떤 상태로 질소를 흡수하게 되는가? 그러면 질소를 흡수하는 거는 주로 몇 가지 형태로 흡수하는가? 두 가지 형태로 흡수하죠. 뭐나 뭐의 형태로 흡수하는가? NO3나 또는 NH, 그렇죠. 4로 주로 흡수를 하죠. 그럼 NO2는 NO3로 됐다가 흡수가 되는 거죠. NO2를 NO3로 되는 건 뭘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질산 환원 세균이나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NO3나 NH4로 흡수하게 되는데 얘는 그대로 흡수하면 돼요. 그대로 흡수를 하죠. 근데 요놈은 뭐 시켜야 되는가? 흡수한 후에 무슨 작용을 해야 되는가? 산소를 버리고 수소를 붙이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환원에 의해서 환원작용을 해서 NH4로 환원시킨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용하면 이게 무슨기나 마찬가지인가? 수소만 2개 떼어버리면 무슨 기로 되는가? 아미노기가 될 거 아니에요. 수 2개 떼어버리면 아미노기가 되니까 여기다 무슨 기만 갖다 붙이면 되는가? 카복식이만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무슨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기산.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민. 아미노기와 카복식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미노산 이래야 되지. 그래서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유기산. 근데 가장 최초로 카복식을 내주는 유기산 이름이 그 유명한 누구냐 그러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죠.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란 아미노산에서 유기산에서 최초로 무슨 기를 받아들인가? 카복식을 받죠. 카복식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서 이제 카복식이 좋죠. 아미노기 좋죠. 아미노산 나오죠. 이 아미노산 이름이 뭔가 최초로 합성된 아미노산 이름이 바로 그렇죠. 글루탐산이죠. 얘는 유기산이에요. 얘는 아미노산이에요. 글루탐산. 그래서 글루탐산 생겼어요. 이거 글루탐산 하나만 만들면 안 되지. 아미노산 20종류 이상은 다 만들어야 단백질을 골고루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글루탐산이 다시 뭘로 변하는가? 알파 케토 글루타산으로 되면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게 무슨 기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글루탐산은 아미노기도 가지고 있고 카복식이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로 돌아갔으니까 카복식이 들어갔으니까 아미노기만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무슨 효소인가? 아미노기를 전달해 준 효소다. 그래서 아미노기 전 효소가 되겠지. 그럼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누가 받는가? 다른 유기산들이 받는 거죠. 다른 유기산들이 받으면 이 다른 유기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푸말산도 있고 말산도 있고 시트르산도 있고 뭐 옥살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유기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골고루 나오죠.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그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 만들고 나면 얘를 무슨 결합하는가? 펩타이드 결합하면 여기서 뭐가 형성되는가? 단백질. 그래서 콩의 주성분 단백질 만드는 거. 요 과정을 우리는 무슨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가?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질소 동화작용인데 여기서 질소 동화작용에서 식물의 경우 이렇게 직접 흡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기 중에도 질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78%가 질소잖아요. 공기라고 해서 꼭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흙과 흙 사이도 공기층이 있죠. 그 흙과 흙 사이에 있는 공기층에도 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식물은 얘를 이용할 수가 전혀 없죠. 왜 그러면 얘를 이용하려면 N2를 잘라야 되거든요. N과 N을 잘라야 NH4를 만들 수 있지. N 하나잖아 이거. 잘라야 되죠. 그걸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식물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78%의 질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만 이걸 자를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가? 질소고정세균. 그렇죠.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이런 놈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가 이걸로 만들어주는 과정만 우리가 무슨 고정이라고 얘기하는가? 질소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소고정 해주면 그 다음엔 식물이 할 일이죠. 질소동화작용. 그래서
6번은 1번은 토양 속에서 흡수한 NO3는 NH4로 환원된 후 아미노산 합성에 이용된다. 맞죠? 2번에 질소동 과정에서 전기된 최초의 아미노산은 글리코젠이 아니라 글루탐산이죠. 글루탐산 아미노산. 글리코젠은 뭐에 들어가더라? 그렇죠. 탄수화물의 다당류. 탄수화물 다당류. 글리세롤은 뭐더라?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젠이 아니라 글루탐산. 2번이 잘못됐죠. 3번은 NH4는 광합성 결과 생긴 당이 분해된 알파 케토글루타산에서 카복식을 받아들여서 아미노산이 된다. 맞는 말이고. 4번에 아미노기 전이 효소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합성된다. 아미노기 전이 효소의 작용으로 아미노산 여러 가지 만들어낸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예를 들어서 요걸 알고 있으면 7번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해요. 예를 들어서 동형접합 길이의 교배이다.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검은지와 흰쥐 사이에서 회색쥐 사이에서 검은지가 나왔다. 검은쥐, 회색쥐와 흰쥐 사이에서 회색쥐가 나왔다. 회색쥐, 검은쥐와 흰쥐 사이에서 검은색쥐가 나왔다. 우열관계를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서 동형접합끼리의 교배니까 요거는 A로 쓰면 무슨 A 쓰면 되는가? 그렇죠. 라지 A. 그런데 흰지, 회색지 사이에서 검은지 나왔으니까 이놈은 열성이잖아요. 그럼 요거 뭐라고 쓰는가? 그렇죠. 이럴 때 요거 스몰 A 쓰는 검은지는 라지 A 스몰 A이고 쓰지 말고 그러면 회색지 하면 스몰 A인데 흰지 했더니 또 회색 나왔잖아. 그럼 얘는 그럼 더 스몰 A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럴 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복대립 유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대립 유전자를 3개 써야 되겠구나. 혈액형 같이 A, B, O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복대립 유전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건 다른 거 쓰면 돼요. BB. 그 AA, BB 사이에서 AB 나왔다. 그럼 똑같은 AB지만 누가 우성인가? A가 우성이구나가 되는 거죠. 같은 대문자. 혈액형도 A, O 같은 대문자지만 혈액형 A가 우성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대립 유전. 그러면 회색지는 뭐라고 쓰면 되는가? BB 쓰면 되지. 그럼 흰지는 뭐라고 쓰면 되는가? CC 쓰면 되는 거예요. 복대립 유전이니까 A, B, O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회색지는 BC. 똑같은 BC지만 누가 우성인가? B가 우성이구나. 같은 대문자끼리. 또 요거는 검은지니까 A. 여기 동형접합끼리라고 했으니까 AA. 흰지니까 CC 하면 AC. 같은 AC 대문자지만 A가 우성이구나. 그럼 누가 제일 우성인가? A가 제일 우성이겠죠. 그럼 누군가? B. 그 다음 C. 이렇게 쓸 수 있죠. 복대립유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대립유전. 그래서 복대립유전은 이런 상태로 쓰는 것을 복대립유전. 그래서 이런 모양을 또 복대립유전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도 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두종이 표현된다. 이거 다 한 쌍이잖아요. 한 쌍 다 한 쌍이죠. 복대립유전도 다 한 쌍이에요.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건 무슨 유전이죠? 그렇죠. 다인자 유전,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A, B, C가 다 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이에요. 여기서 한 쌍이라고 돼 있죠. 그럼 대립유전 A, B, C며 상염색체에 있다. 우열관계는 A야 A, B, C 순서이고 헤테로 이형접합은 우성만 표현된다. 그리고 BB의 표현형은 다른 어떤 유전자의 표현형과 같다. 그랬을 때 지노타입이 다른 말로 무슨 형? 그렇죠. 진이 유전자잖아요. 그럼 지노타입 유전자형, 피노타입은 무슨 형인가? 표현형.
표현형. 그럼 지노타입 유전자형 표현형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우선 지노타입 유전자형 먼저 차입시다. 여기서 보면 A로 표현되는 거. A로 A, B, C라고 했으니까 A로 표현되는 건 어떤 게 A로 표현되는가? A도 A겠죠. A, B도 A로 표현되겠죠. A, C도 A로 표현되겠죠. A가 제일 구성이니까 A, B도 검은지, A도 검은지, A, C도 검은지, 다 검은지잖아요. A, B, A, C 다 검은지. B로 표현되는 거예요. B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게 B로 표현되는가? 우선 여기서 이제 요거 밑에 거 생각하지 말고 B로 표현되는 건 BB, BA 하면 안 되지. A로 표현되니까. 또 뭐가 있는가? BC. 그럼 여기서 보니까 B로 표현되는 거 회색지, BB도 있고 BC도 회색지잖아요. C로 표현되는 건 뭐밖에 없는가? CC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우선 표현형은 몇 종인가? 3종이고 유전자형은 6종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BB는 다른 어떤 것과도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BB는 다른 어떤 것과도 표현형이 같으니까 얘는 B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뭘로 표현되는가? BB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로 표현된다. BB로 표현되는 거. BB 따로 이건 뽑아내자. 뽑아낸 거죠. 그래서 유전자형 지노타입 6개는 똑같고 피노타입 표현형은 몇 종류인가? 4종류가 되는 거죠. 3종류가 아니라. 왜냐면 BB로 표현되는 건 어떤 거하고 BB는 다른 어떤 거하고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B는 B로 표현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색깔이야 얘는. 그 제일 밑에 단서가 있죠. 하나. BB는 다른 어떤 거하고도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BB는 A로도 표현 안 되고 B로도 표현 안 되고 C로도 표현 안 된다. 그럼 다른 색깔이라는 소리죠. BB는 다른 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4종류가 되는 거죠. 피노타입 4종류.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종류. 내야 되죠. 그래서 피노타입, 지노타입 뜻 알아두고 지노타입은 유전자형, 피노타입은 표현형이라 이렇게 표시하죠. 네, 그럼 8번 들어갑시다. 8번. 다음 DNA 중화표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DNA 중화표소는 여기 DNA가 염기, 당인산, 염기, 당인산 있고 염기, 당인산 쭉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 인산기 붙어 있고 1번에 염기가 붙어 있겠죠. 이렇게 이게 새로 중합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DNA 중합표소는 몇 번의 말단에다가 붙여야 되는가? 3번에 OH 말단에 인산기를 결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주형 DNA예요. 주형 DNA라 그러면 이쪽이 몇 번인가? 3번이겠죠. 이쪽이 5번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끝에가 5번일 거 아니에요. 3번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여기에 1, 2, 3, 4, 5번 인산기 OH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데 제일 먼저 3번의 OH 말단을 만들어주는 한 서너 개 정도의 염기서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프라이머. 이건 다 알죠? 프라이머인데 프라이머를 붙여줘야 그 다음부터 DNA 중합표소가 활동을 하죠. 지금 이게 프라이머예요. 그럼 프라이머가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 DNA 중합표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DNA 중합표소가 이제 프라이머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중합표소가 3번의 OH 말단에 1, 2, 3, 4, 5번에 인산기, 염기가 있고 인산기를 3번의 OH 말단에 붙여주는 요 효소가 DNA 중합효소잖아요.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몇 번에서 몇 번 쪽으로 이어가는가? 5번에서 3번 쪽으로 이어가죠. 그렇지만 주형 가닥으로 보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3에서 5로 가고 있는 중이죠. 얘는 주형이잖아요. 주형 DNA의 3에서 5. 자기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는가? 5에서 3으로 가지. 자기는 계속 당연히 5에서 3으로 가야지. 3번 끝에다 붙여줘야 되니까.
근데 주형은 여기가 3번에서 5번으로. 주형의 입장으로. 주형의 입장은 내가 3번에서 5번인데 제 입장으로 보면 5에서 3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선 우선 1번에 DNA 합성 시 반드시 주형 가닥을 필요한다. 맞죠? 2번에 DNA 합성 시에 주형 가닥이라는 말이 없으면 5에서 3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냥 5에서 3으로 진행된다? 당연히 5에서 3으로 진행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가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주형 가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형 가닥에 그러면 얘 입장으로 보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는가? 3에서 5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실수하지 말려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 말로는 낚였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보고 찾아야 돼요. 주형 가닥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답을 유도하려고 프라이머란 말 살짝 빼고 뭐라고 나왔는가? DNA 복제식할 때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는가?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다. 왜 DNA 복제하는데 RNA 뉴클레오타이드 왜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프라이머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죠. 얘가 프라이머잖아요. 프라이머는 무슨 프라이머인가? RNA 프라이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놈을 뭐 해야 되는가? 제거해야겠지. DNA 중합에서 원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NA 프라이머인데 그 말을 살짝 돌린 거예요. 그게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다음 이 말이 바로 RNA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복제를 시작한다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 RNA.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은 뭐 당연한 거죠. OH 그룹이 존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잘 보고서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샤인 달간호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샤인 달간호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는 복제죠. 복제고 단백질 합성할 때는 뭐 해야 되는가? 전사해야 되죠. 그래서 DNA 유전암호가 쭉 있으면 이 유전암호를 전사를 하죠. 그래서 전사를 해서 전사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프로세싱, 가공이 일어나야 되죠. 가공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가공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가 뭐가 있는가? 5번 UTR 있죠. UTR이라는 말은 UTR은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죠.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엑손이 있죠. 엑손. 그다음에 여기에 몇 번 UTR이 있는가? 3번 UTR이 있죠. 번역되지 않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게시 코드는 있겠죠. AUG. 게시 코드는 있겠고 이게 무슨 코드는 있겠는가? 종결 코드는 UAA가 있겠죠. 그래서 게시 코드는 있고 종결 코드는 있는 이 부분을 다 엑손이라고 해요. 엑손에 여기 이 부분이 다 엑손이에요. 이게 엑손이고 5번 UTR, 3번 UTR이 있고 요게 뭐 있어요? 그렇죠. 구아닌 캡이 있죠. 구아닌 캡이 있고 여기는 뭐 있어요?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 폴리 A 꼬리가 있죠.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뭐가 다 끝난 상태인가? 가공이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가공되기 전에는 아직 얘 안 붙어 있고 인트론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공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얘 5번 UTR도 전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5번 UTR 전사됐다 안 됐다? 그렇죠. 전사는 된 거예요. DNA에 전사를 했으니까 여기 가공 끝났을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전사됐고 3번 UTR 전사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전사된 거예요. 이거 전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이건 어디 와서 붙은 거잖아. 구아닌 캡이 와서 껴서 딱 붙은 거잖아요. 이거 전사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그냥 붙은 거지. 전사는 여기까지가 전사된 거지. DNA 유전함을 그대로 이렇게 전사한 거죠. 이 안에 이제 인트론도 있고 있었는데 인트론 다 전사됐다가 잘려 나간 거지. 잘려 나가서 문제 나올 때 5번 UTR 전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택지에 있으면 틀린 거예요. 5번 UTR도 DNA에서 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안 된다라고 하는가? 번역이 안 되는 거지. 번역은 게시 코드부터 종결 코드까지 번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사는 일어나요. DNA인데
DNA에 전사가 일어났잖아요. 다 전사됐으니까 나왔지. 구아닌 캡 5번에 있는 구아닌 캡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전사된 게 아니라 어디 와서 붙은 거잖아요. 폴리 A 꼬리도 다른 데서 와서 붙은 거지. 전사된 건 아니지. 전사된 건 UTR 전사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상태로 이제 핵밖을 나가죠. 가공이 다 끝난 다음에 핵을 나갔어요. 핵을 나가면 여기 누가 와서 달라붙어야 되니까 리보솜이 붙어야 되죠. 근데 리보솜이 붙는 걸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핵생물은 그냥 리보솜이 와서 붙어요. 근데 원핵생물은 리보솜의 부착을 도와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서열이 있는가? 여기에서 한 7개 정도 앞에, 7개 뉴클레오티드 정도 앞인데 뭐 7개 나눠도 돼요. 7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앞에 샤인 달가노 서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샤인 달가노 서열이 있어서 리보솜이 잘 붙게 해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는가? 5번 UTR에 있는 거예요. 원핵생물만. 진핵은 없어요. 없어도 와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핵생물만 더 잘 붙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균이죠. 세균. 그래서 샤인 달고노 소열이 어디에 있는가? 5번 UTR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돼야 되죠. 10번은 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암세포는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성장 조절 능력을 잃고 새로운 혈관 형성이 억제된다. 뭐가 잘못되더라? 그렇죠. 정상적인 성장 조절 능력을 잃고 그러니까 검문 지점과 관계없이 계속 세포 분열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해요.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한다. 그러니까 억제하는 게 아니죠. 촉진하면 촉진하지 억제는 아니죠.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분열을 계속하면서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한다면 그 혈관을 타고 어떻게 돼요? 전이가 일어나죠. 이동해서 전이가 일어나죠. 혈관이나 림프관 타고 이동해서 전이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하는 신호물질을 분비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2번은 암세포는 세포질과 세포막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세포내부가 수축되거나 해체되어 있는 즉 아무 분화하지 않는 특정 세포로 되지 않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 표면에 비정상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웃하는 세포에 부착도 안 돼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웃 세포에 부착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암세포. 그래서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 맞고. 그래서 3번에 보면 세포 간의 부착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서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기 쉬운데 이러한 것을 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이동과 조직 침범을 말한다. 맞죠? 4번은 원바람 유전자. 원바람 유전자는 라스. 원바람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예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유전자죠. 그럼 라스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죠. 근데 거기에 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놈이 라스 유전자가 성장 촉진 인자가 없어도 세포 분열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바로 뭐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가? 이동과 중복과 점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원바람 유전자가 바람 유전자로 되는 세 가지 형태. 원바람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인데 이것이 바람 유전자로 변하는 것은 뭐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다른 데서 뭐 할 수 있다? 이동될 수 있다. 이동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는가? 전좌가 되는 거죠. 전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동, 전좌.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모터가 이동되면 생장 촉진은 강력한 프로모터가 이동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프로모터가 이동돼서 오면 성장 촉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가? 중복될 수도 있다. 중복. 그래서 중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성장 촉진 단백질이 없어도 세포 분열 촉진할 수가 있다. 또 무슨 돌연변이가 있어서 점돌연변이 이런 것에 의해서 바람 유전자로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바람 유전자의 대표적인 라스 유전자.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
그럼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세포분열 억제 단백질 합성하고 P53 유전자는 세포분열 억제 단백질 합성, 세포분열 억제하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하고, 또 P53 유전자는 그렇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 합성,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 합성. 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가? 세포 사멸 유전자 활성화, 세포 사멸 유전자 활성화, 이런 것들이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P53 유전자.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0번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11번서부터 해나가도록 합시다.